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코고요. 함께할 감시자들은 저는 미연, 조이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감시할 주제는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콘텐츠 속 혐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콘텐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의 우울감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걸 재밌게 보다가도 거기서 여성, 아시안 혹은 특정 계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흥이 식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리포터를 읽고 자란 해리포터 키즈로서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영화 크리에이터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오리엔탈리즘과 아시아에 대한 무시가 너무 대놓고 버무려져 있어서 화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 자체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는데 제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아니 AI를 다루면서 감히 삼성전자의 나라를 무시하다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즐기던 사랑하던 콘텐츠가 나는 배제할 때의 우울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굉장히 대하설. 유명하죠. 네네. 한반도의 읽어본 적은 없는데 저도 한반도의 역사를 다룬 그런 작품이고 작품성이 굉장히 높아서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그 10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할 때마다 읽어서 엄청 낡을 정도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중요한 제 추억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한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새롭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좀 불필요한 강간 장면 혹은 좀 섹슈얼한 장면인데 여성의 수동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시 보니까 내가 청소년기에 이 작품을 접한 게 과연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태백산맥에서 좀 멋있는 인물로 나오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성이에요. 근데 되게 좀 태백산맥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래 씨가 자신을 투영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인공. 네, 주인공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그 사람한테 투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작품의 작품성이 높다고 얘기하려면 그 작품을 읽는 독자가 그 인물의 스스로를 투영할 줄 알아야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그걸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지만 투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딱 듣고 이 태백산맥을 향한 저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지만 내가 배제당한 너무 적확한 사례네요. 저는 책 하니까 생각났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캐릭터의 나를 투영할 수 없게 된다. 저는 얼마 전에 셰익스피어의 희극들을 몇 편을 읽었어요. 햄릿이랑 오셀로를 읽었는데 두 작품 다 되게 공통점이 그 작품 안에서 여성 캐릭터는 엄청 그냥 소모적으로 쓰이고 주인공이 어떻게 고뇌를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쓰여지고 버려지지 결코 그 이야기의 핵심에 투입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햄릿에서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가 햄릿이고 오셀로에서도 오셀로가 제일 싫은 거예요. 둘 다 햄릿도 네. 오피리아를 죽이고 그렇죠. 오셀로도 데스데모나를 죽이는데 둘이 제일 빌런인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어떤 뭐랄까 문화적에서 되게 대표적인 캐릭터로 떠오를 만큼 엄청 추켜 세워 올려지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 것 자체에서도 되게 배제됐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배제에서 오는 우울감. 사실 저는 즐겨보는 콘텐츠가 막 엄청 많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콘텐츠 속 혐오에 대해서 이런 우울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었어요. 뭐 아카데미나 오스카나 이런 상 받은 작품들은 더 눈여겨보게 되고 뭔가 더 대단해 보이고 근데 그게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이 또 들더라고요, 최근에. 최근에 엊그제죠. 로다주랑 엠마 스톤이 이제 동양인 시상자를 패싱했다는 논란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특히 뭐 백인들이나 전통 백인에 이입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패싱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오스카, 아카데미 이런 거를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띄워주는 것 같아요. 뭔가 미국물 먹으면 더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고 네. 근데 꼭 미국물 먹어야만 훌륭한 영화일까? 훌륭한 콘텐츠일까? 네. 근데 일반화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문화 사대주의가 은연중에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요. 약간 와 영국제다, 와 미제다. 미제. 네. 이게 네. 생각해보니까 컨텐츠 속에 있는 혐오도 문제지만 컨텐츠를 다루고 접근하는 방식에도 혐오가 들어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요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사례 중에 바비 혹시 아시죠? 네네. 바비의 남자 조연만 오스카상 후보가 돼서 어떻게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룬 페미니즘 영화인 바비 맞아요. 를 여자 주인공이 엄연히 있는데 남자 조연을 오스카 후보상으로 올리냐 이런 미국에서 좀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뉴욕타임즈에도 기사로 실렸었어요. 네, 여성들이 그레타 거위기 감독이고 또 주인공도 되게 훌륭했는데 이제 라이언 고슬링만 그게 노미네이션 된 거 맞죠? 맞죠. 네. 마고 로비를 빼고 라이언 고슬링만. 네.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반면에 그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결코 좋아할 수 없는데 남들은 너무 사랑해하지 않는 콘텐츠. 그런 걸 느끼면서도 나 소외되고 있다 이런 감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SNL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오징어 게임. 저 오징어 게임을 아직 안 봤는데 안 봤는데도 이렇게 느낄 네. 정도면 저 진짜 오징어 게임 너무 공감합니다. 사실 다들 재밌다고 하고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분명히 되게 배울 만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었거든요. 연출, 음악, 뭐 되게 기괴할 듯 보이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잘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굳이 이런 씬을 넣는다고 하는 장면을 1화부터 봐버려가지고 사실 끝까지는 거의 안 보고 그냥 결말만 대충 다른 사람들과 스몰 토크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제가 제일 별로라고 생각한 남들은 좋아하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여성 출연자가 그 성을 판매해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선정적으로 나온 장면인 거죠. 네, 좀 비굴하다시피 이제 성을 매매해서 남자 출연자와 같이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 남자 출연자가 배신을 해서 여자는 탈락했어요. 네, 탈락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스포하나요? 아니요. 다 알고 네,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네, 알고 네, 있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더 소외감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여성 출연자의 역할이 뭐지? 이 게임의 경쟁성, 되게 잔혹함, 이걸 부각하고 싶다는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방법들이 네. 있는 거죠. 섬세하고 미묘한 조금 더 적나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성매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8, 90년대 우리나라 네. 영화에서 다룰 법한 좀 너무 고전적이고 뻔하고 재미도 없고 성차별적이기도 한 그런 컨텐츠여서 더 소외감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서 그리고 상을 진짜 휩쓴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망감도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나?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저도 SNL 가끔 보면서 같이 웃지만 약간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약간 뜨문뜨문 있긴 하거든요. 네, 약간 그럼 제가 프로 불편러가 된 기분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토론 자리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요. 어떤 불편들이 네. 있는지 저는 매일매일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게 살아요. 네, 불편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다른 콘텐츠 뭐 예능이나 개그 이런 거 말고 제가 가장 자주 보는 뉴스 콘텐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뉴스를 저는 너무 좋아하고 또 지금 현재 제 삶의 거의 구할을 차지해서 정말 꼼꼼히 공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상캐스터, 아나운서의 어떤 의상이나 분장? 네. 이게 날씨를 전해주는데 몸에 딱 붙는 옷을 입는 게 무슨 상관일까? 여성스러운 몸매를 부각하는 게 무슨 상관이지? 이게 그 직업의 전문성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 혼자 계속 해왔고, 네. 그리고 그 뉴스 보면 실시간 라이브 댓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댓글들이 굉장히 건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막 꾸준히 별로네요. 이렇게 그꾸준히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막 무슨 옷 입었네, 뭐가 더 잘 어울리는데 너무 얼평, 외모 평가, 몸매 평가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뭐 누구 보려고 기다렸다 이런 말들. 네. 그런 댓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조금 성차별적인 거죠. 성차별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고 실제로 뉴스 보도하거나 할 때 뭔가 전문성보다는 외적인 거를 더 중시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특히 여자 아나운서, 여성 앵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나라에서도 그 JTBC 강지영 아나운서가 안경 쓰고 나와서 처음에 그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제가 될 일이. 그러니까요. 그 안경 쓴 게 화제가 되나? 네. 근데 그 캐나다였나? 미국인가 어디에서도 여성 앵커가 안경을 썼나? 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여자 아나운서의 복장을 하고 나오지 않아서 그게 또 화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웃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맞아요.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조이 말대로 전문적이고 신뢰성을 주는 모습이 중요한 건데 맞아요. 왜 그러기 위해서 딱 붙는 옷을 입어야 하죠? 그게 신뢰성을 주나? 그러니까요. 그럼 신뢰성이 상승하나? 저 그래서 약간 최근에 친구랑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미디어에 비춰지는 신뢰도를 주는 여성상이 너무 외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하고 좀
스스로의 신뢰도 있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할 때 외적 표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 네, 이 컨텐츠 속 혐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혐오 자체도 문제지만 저의 사고 구조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제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해요. 제가 꿈꿀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우리는 되게 밀접한 사람을 보면서 꿈을 꾸잖아요. 네.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이러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성공한 여성들이 너무 그렇게만 비춰지니까 나도 그렇게만 꿈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느끼고 있어가지고.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그쵸. 이거를 그러니까 사회가 만든 이미지를 내가 내재화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지 모르고 내 세상이 점점 좁혀지는 그래서 불편함을 아는 게 중요하다. 맞다. 와,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주입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럴수록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랬었구나 네. 이런 걸 느낄 수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콘텐츠 속 이런 건 결코 용납이 안 된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제 얘기부터 해보자면 저는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남들이 인턴 기자, 주 기자 열광할 때 저 혼자 속이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저게 왜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조금의 공감도 안 되고 불편하기만 한데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캐릭터에 열광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도 더 큰 절망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을 놀려먹는 게 즐거울까? 맞아요. 약간 반성이 되는데. 근데 저도 사실 저도 친구랑 있을 때는 네. 항상 친구를 놀려먹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먼 게 SNL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고 대중문화 콘텐츠니까 사람들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누군가를 풍자하는 걸 넘어서 항상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나 만만한 쪽을 건드려요. 놀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쪽.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풍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 사이버 레카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뭐 아니면 정치 유튜버에 대해서 풍자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유튜버 중에서 하필 뭐 여성 유튜버 그것도 그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뭐 진품이 아닌 명품을 들고 나와서 논란이 됐던 그 사람을 따라하면서 놀려먹는다거나 뭐 그런 모습 그리고 뭐 그 여성 BJ들을 패러디하고 놀려먹는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약자들을 공격하는 점이 저는 너무 불편하고 싫었는데 남들이 다 맞아 이러면서 공감하는 게 맞아요. 통탄스럽더라고요. 진짜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영향력이 큰 코미디나 패러디를 할 때는 근데 제 고민은 그 선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적정한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뭔가 모욕이나 그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말들 저는 특히 어떤 사고나 이제 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희화화를 하는 게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고인에 대한 모독 발언은 근데 그거를 이제 개그의 소재로 삼고 같이 즐기고 웃는 게 저는 그거는 정말 좀 괴로워요. 그런 걸 들으면 저도요. 이게 맞나? 조이 언니가 네. 그 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언니라고 해서 나이가 밝혀졌네요. 컷하고 다시 가야 되나요? 네. 조이가 네. 그 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아까 우리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농담하는데 놀리는 거에 대해서 반성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이랑 사석에서 좀 많이 놀림 당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불편하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제가 실수했는데 약간 막
웃겨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 둘의 차이가 뭘까? 불편함이 느껴지는 농담과 제발 알려주세요. 아닌 농담의 차이. 제 생각엔 아닌 농담은 상대방의 그 난처한 모습을 좀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상대방이 갑자기 방구를 꼈다고 쳐봐요. 갑자기 뽕 소리가 났어요. 근데 무시하기엔 너무 커. 약간 넘길 수는 없어. 약간 안 들은 척하면 그게 더 불편한. 그 상황에서 뭐 조이가 약간 웃기게 속 안 좋았나 보지? 좀 소리가 크네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 고구마 먹었나? 고구마 먹었나? 이거 너무 재밌거든요. 평소 제 화법이야.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는 제가 상대면, 그러니까 제가 그 방구를 낀 상대면 너무 웃기고 그냥 고마울 것 같거든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전환이 되니까. 근데 그 SNL 주연영 기자, 인턴 기자는 상대방의 난처한 모습을 넘어가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드러내고 전략적으로 괴롭히고 더 짓궂은 질문을 하고 떠는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그러니까 넘겨주지 않는 그게 저는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네요. 그 디테일을 네. 오히려 살려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니까 네. 맞아요. 그럼 더 고통스러워지는 네. 거죠.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리고 난처한 게 도대체 왜 재밌습니까? 상대방이 난처한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유머의 범위가 그렇게 좁으면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난처한 게 실수를 해서 난처한 게 아니라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난처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떠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걸 맞아요. 갖고 놀리는 게 저 너무 악랄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게 재밌나요? 사회성이 네. 네. 저 지금 약간 반성돼가지고 네. 왜냐면 저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본 책 중에 그 김원영 변호사가 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삶을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어떤 배우가 되는 거고 상대방은 관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뭐 어떤 공연 보러 갔는데 배우가 떨거나 작은 실수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서 야, 쟤 봐봐 진짜 웃겨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매너인 거죠. 서로의 관객을 보존하려는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보존하려는 매너인 건데 그 매너를 침해하는 건 저는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너무 좋은 말인 너무 것 같아요. 훌륭한 비유인데요. 그쵸. 맞아. 배우가 떤다고 야유를 보내거나 막 조롱하거나 하진 않죠. 사실 그러는 순간 그 배우의 관객을 다 망쳐버리게 되잖아요. 서로의 관계에도 망치게 되고.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다. 좋습니다. 좀 더 콘텐츠 속의 혐오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만나는 콘텐츠 속에는 아직도 많은 혐오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직접 경험해 본 게 있으면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콘텐츠 속에 있는 혐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 몇 년간 좀 많이 나오는 가족 프로그램들,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슈돌이나 뭐 금쪽이나.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약간 혐오를 조장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고딩 엄빠 혹시 아세요? 고딩 엄빠인가? 알죠. 고딩 엄빠? 압니다. 네.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폐지가 돼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볼 때마다 좀 불편하거든요. 특정 가족을 불러와서 이제 온 국민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는데 동참하기만 하고 그래서 어떤 건전한 논의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근데 실제로 댓글을 보면 뭐 우린 안 그래서 다행이다 뭐 이런 거나 뭐 저러면 안 되지 뭐 쯧쯧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진짜 뭔지
뭐 실제로 그런 가족들이 심리 상담이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들을 케어하고 솔루션 해주는 게 조용히 솔루션 해주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은데 방송국이 어떤 시청자의 그런 비교하는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으로 장사하는 느낌이라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것도 굉장히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어렸을 땐 즐겨봤는데 지금은 잘 안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콘텐츠에서도 좀 좋지 않은 감정들을 시청자들이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들의 육아나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하잖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많이 놀러 가고 막 뷔페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부모들은 사실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줄 순 없죠. 맞아요. 진짜 맞벌이 부부들 어떻게 아이들하고 그렇게 육아 시간을 보내요. 맞아요. 연예인 부모들만큼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나는 저렇게 못 해주는데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저는 부모는 아니지만 제가 더 이입이 되더라고요. 만약 내 자식이 저 프로그램을 본다면 우리 부모님은 저런 거 못 해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계속 되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 프로그램 폐지 해야겠네요. 저는 그거 너무 공감하는 게 누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 걸 읽었어요. 아이들의 집이 너무 크다. 누구나 그런 신도시에 진짜. 있는 혹은 서울에 있는 커다랗고 깨끗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부모나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나는 아이를 낳으면 혹은 내 아이에게는 저렇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박탈감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집은 저렇게 크고 깨끗하지 못한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육아 프로그램이 이런 정상가족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누구나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 형제들과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슈돌의 그 사유리 씨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 그렇네요. 맞다. 사유리 씨. 저는 살짝 돌아가서 그 고딩 오빠 얘기를 네, 잠깐 하고 네. 싶은데요. 제가 유튜브에 떠서 좀 봤어요, 클립을.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콘텐츠 제작자가 이 출연진들이 이 콘텐츠에 출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은 했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일상의 모든 삶이 노골적으로 편집되고 작은 실수가 영원히 박제되고 네. 댓글을 계속 읽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결함이 있는 인간들인데 그 결함을 박제하는 거, 그것도 아직 세상을 잘 모를 청소년기에 출산을 미리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댓글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나오는 댓글들이 네. 많이 달려요. 진짜 가관이에요. 네. 사실 한국에서 20대에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10대에 출산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경험들을 좀 더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고 네.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출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출연진들을 괴롭히더라고요. 네. 진짜 맞는 말이다. 출연진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 네. 그 부모와 아이까지 네. 실제로 이게 실제로 출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대역 배우를 쓰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초반을 보면은
왜 출연했냐 하면은 출연료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출연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출연료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네. 근데 그 출연료 사실 성인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박제될 만큼 값어치 있진 않거든요. 네. 교환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음. 아니 그런 민낯을 보여주는 것 말고 이들이 어떻게 자립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민낯 보여주고 끝.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 상담 받았다 끝. 맞아요. 그 변호사 상담이 약간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인데 네. 아니 변호사 상담 받으면 끝나? 그거 아니잖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저는 전 폐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그러네요. 저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특히 예능 속에서 장애를 희화화하는 문제가 되게 아직까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고요 속의 외침이나 눈 감고 상자 속 물건 맞히기 게임 이런 거 아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게임이 아닌 일상일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하는데 또 반성. 저도 지금 약간 더 많이 반성. 저 지금 그러니까요. 소름 끼쳤어요. 네, 저도 고요 속의 외침을 즐겨 보던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능인 김종민 씨가 실제로 난청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분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들이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굉장한 웃음거리로 사용이 되었잖아요. 정말요. 그 점도 불편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난청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박고가 그 고요 속 외침 얘기하는데 저 순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에 좀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되게 비장애인 중심적인 시각이 있었구나. 확 와닿네요. 너무 와닿는데요. 저 눈 감고 하는 게임들 다 네. 너무 많이 하고 좋아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게. 저도 그 최근에 그냥 되게 일상화된 표현을 한번 썼다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약간 혐오적인 표현이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혹시 그 땡린이라는 표현 아세요? 알죠. 어린이와 뭔가의 합성을 해서 뭐 네네. 헬스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 헬린이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웃분의 그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어머.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어머. 맞아요. 그리고 되게 반성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그런 표현들을 네. 스스로 좀 즐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약간 잼민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잼민이라고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자학의 민족인가. 스스로? 네. 맞아요. 저도 그 땡린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썼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땡린이라는 표현을 왜 쓰면 안 되는지를 잘 납득 못하는 분들도 많던데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뭐 줄이니 헬린이 이렇게 쓸 때는 자신이 거기에 대해 미숙한 존재일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이는 어른이 되지 못한 미숙한 존재라기보단 그냥 그 나이에 하나의 사람일 뿐인데 어린이들 그쵸. 스스로 자기가 미성숙한 존재라는 그런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양하고 있어요. 그런 저도요. 표현을.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성장 과정 중에 있는 네. 완전한 존재인 거잖아요. 네.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가 훨씬
어른보다 나은 맞아요.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해요. 어린이들은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등산도 잘하는 거 아세요? 맞죠, 맞죠. 저 등산 갈 때 못 따라가요. 그러네요. 네, 초등학생들은 못 따라가요. 완전 날다람쥐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뭐 클라이밍에 있어서 클린이 뭐 등린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네요. 그렇네. 모순적인. 그러더라고요. 음.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싫어하는 행동만 피해가도 호감이 가는 것처럼 이런 우리 사회 속에 누구나 하는 혐오를 잘 도려내서 좋게 본 콘텐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추천을 해볼까요? 좋아요. 제 기준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 없는 콘텐츠는 일단 무해한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 댓글들도 다 좋은 말들 뿐이에요. 전 요즘에 이제 동물에 빠져가지고 동물 중에서 특히 해달 아세요? 네. 해달에 빠져서 막 인스타그램도 해달만 올리는 그런 계정을 팔로우하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댓글도 다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좋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어른 김장하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어른 김장하. 이게 네. 넷플릭스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제 뭐 소개를 보면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경남 MBC인가에서 만든 그러네요. 네, 다큐멘터리인데 우리 사회에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서 내용적으로도 좋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헐뜯거나 아니면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뭐 시기 질투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선을 행함으로써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네, 저는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 선을 행한다니. 네, 전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실망을 많이 했어서 네, 좋은 어른이 뭘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분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좀 알 것도 같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무해한 영상이고 저한테 감동과 교훈만 준 영상이라 무조건 봐야겠어요. 네, 강추드립니다. 좋아요. 전 최근에 드라마 성난 사람들을 정주행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좋았던 이유가 보통은 뭐 헐리우드에서 아시안을 다룬다 하면은 굉장히 대상화되어서 만들어진 모습만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네, 한국계 감독이 만들었고 출연하는 배우들도 대부분이 아시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아시안의 이야기라서 좋았어요. 대상화되지 않고 뭐 오리엔탈리즘에 버무려지지 않고 그리고 보통은 이런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디아스포라에 한정되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보편적인 우리 안의 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뤄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또 영화를 얘기해보자면 그 제일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추락의 해부도 너무 좋았고요. 그 영화 제작사 중에 A24라고 이 제작사가 성난 사람들도 만들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마니아층이 엄청 탄탄한 제작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드는 콘텐츠들이 다 감각적이면서도 그런 혐오를 담는 실수? 이런 걸 잘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많이 알아가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도 이 제작사에서 만들었어요. 유명한 건 다 만드는데요. 맞아요. 약간 A24. 네 힙한 영화들. 근데 다 진짜 유명하고
찬사를 많이 받은 작품들이네요. 네. 맞아요. 미나리도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이거 저장해놔야겠네. 네. 24. 저는 그 혐오 자체를 막 부각하거나 뭔가 혐오를 타파하자 이런 주제의식을 가진 영화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헤어질 결심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헤어질 결심에서 그 언어의 소수성을 다룬 부분이 있어요. 이제 탕웨이 배우가 역을 맡은 설애가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네. 저 진짜 네. 너무 좋아해요. 이제 한국말을 못하는 중국인으로 나와서 한국말을 드라마로 배워서 되게 어색한 한국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네. 뭐 마침내 맞아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를 제3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탕웨이 씨 그러니까 설애를 되게 말 못하는 사람으로 다루거든요. 경찰관이 나오는데 뭐 저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곤란해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인 그 해준 네 해준은 달라요. 해준은 이제 설애한테 관심이 생기면서 설애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설애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설애는 당황할 때 웃는구나 하면서 둘만의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 좋다. 로맨틱해.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의 언어의 규칙을 다시 쓰면서 주인공은 설애 그러니까 탕웨이가 쓰는 언어의 독특한 면을 알아보면서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그 점이 저는 되게 언어의 소수성을 너무 잘 살렸다. 외국인 배우를 쓴 포인트가 너무 이 사랑을 잘 살린다. 되게 맛깔나게 사랑 살렸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 이후로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올드보이에서 강혜정 씨가 연기한 미도라는 캐릭터가 유일하게 진실에서 배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그 미도라는 캐릭터가 햄릿의 오피리아 혹은 오셀로의 데스데모나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진실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그냥 쓰이고 마는 캐릭터? 근데 그 이후로 반성을 해서 많이 그런 점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도 만들고 그러네요. 아가씨 같은 영화도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에서도 이런 배제되는 포인트를 나는 깨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지금 행복한데요? 네, 굉장히 이런 걸 또 어디서 들어요? 너무 좋다. 저 또 그 예시로 또 들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버드박스 보셨나요? 네. 그것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세상이 무너지거나 뭔가 되게 세상 멸망이 닥치면 항상 남성 20대 생존 모두를 막 구해주는 그런 역할 진짜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산행의 마동석 캐릭터처럼. 마동석 씨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재밌기도 한데 이제 좀 뻔하다. 그런 컨텐츠는- 설정은 이제 뻔하다. 네. 근데 버드박스는 뭐 제가 스포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스포니까 스킵하세요. 네, 스포니까 이제 이거 안 보신 분은 30초 뒤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결말 빨리 말씀드리면 눈을 뭐 어떤 괴물이랑 마주치면 안 되는 세상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사람이 눈을 가리고 생활하고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도 되게 자연스럽게 시각이 아니라 청각에 집중하게 되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결말이 진짜 소름 돋는 게 알고 보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모인 하나의 마을 생존자들의 마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선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결말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근데 저라면은 내가 이런 상상을 했다고? 결말 막 처음부터 보여줘가지고 막 길게 끌고 갈 것 같은데 그 영화는 마지막에 딱 보여주고 끝내잖아요. 네. 소름이 한 2시간 동안 돋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이 주류가 된 사회에서는 그들이
이제 외부에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주류가 된 세상인 거죠. 그쵸.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미연의 언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지금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진짜요? 좋아요. 저 그래서 그런 영화를 좀 더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소수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다수자가 됐을 때의 모습이 너무 저는 매력적이에요. 이게 아까 미연이 말한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를 넓혀주는 알게 해주는 과정인 것도 같네요. 너무 좋은데요? 네. 이 지평을 넓혀주는. 맞아요. 저도 사실 좀 N이라 상상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제가 비장애인이니까 비장애인 중심의 생활을 사는데 사실 비장애인이 수적 다수라고 해서 이 인식 체계가 옳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본 연구 중에는 그 선천적 장애인 중에 시각 장애인은 어떤 질환이 있었는데 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덜하다 이런 논문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의 세계가 너무 넓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면 다들 애초에 영어 표현이 disabled 그러니까 뭔가 어빌리티가 없는 사람으로 하는데 더 많은 어빌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 청각 장애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생각에 빠지는 과정을 위해서 일부러 인공와우라는 그거를 제거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이 청각 자극에 사로잡히는 게 싫으니까 그 인공와우를 제거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 친구만의 독특한 특성이고 너무 멋있고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렇게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요. 너무 멋지다. 그렇죠. 네. 저 청각장애인 하니까 생각난 건데 보통 우리가 언어에 생활 양식이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다시 언어가 우리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 컨택트에 보면은 주인공이 헵타포드어라는 앞뒤가 없는 언어를 습득하고 나서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전부 다 통합되어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에는 우리가 쓰는 말처럼 앞과 뒤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입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요? 너무 대화하고 싶다. 그거는 그러니까 수어를 습득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컨택트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렇게 연결해 주니까 너무 시야가 트이는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가서 봐야겠어요. 이것도 포스터밖에 안 봤는데 그 책도 재밌어요.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원작이 있는데 테드 창 유명하죠. 저 테드 창 좋아합니다. 같이 보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오늘 진짜 유익하다. 그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 혹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노력하면 분명히 바뀌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표현의 사용, 혐오를 지향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가 굉장히 빠른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 동아리에서 몇몇 친구들이 우리 이제 앞으로 병신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누가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쓰지 마. 그거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시작한 지 한 학기도 되지 않아서 그 동아리 내에서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라도 난 누군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차별주의자가 되고 싶지는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동의해요. 사실 사람들이
그 콘텐츠 속 혐오를 무의식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가끔은 재생산하고 제가 막 땡린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혐오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기보단 이제 다수 주류 문화에 좀 섞이고 싶은 마음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땡린이라는 표현을 썼던 배경도 맞아요. 그게 밈화되고 이게 유행어처럼 번지니까. 네. 그래서 딱 바코가 얘기한 한두 명이 문제의식을 갖는 순간 정말 빠르게 사라지는 게 저는 혐오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행하지 않게 만들면 되니까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솔직히 노골적으로 다양성은 돈이 되거든요. 제가 도덕적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사회에서. 살고 있고 돈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다양한 컨텐츠는 돈이 된다. 상업화 전략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그 넷플릭스에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네. 시리즈? 네. 아, 보셨구나.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드라마가 정말 노골적으로 근데 섬세하게 인종 문제를 다룹니다. 보통은 막 인종 문제 다루면 그냥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갖고 있는 뭐 슬픔, 억울함 이런 분노의 감정만 다루는데 이거는 마냥 진지하게만 다루지도 않고 웃기기도 하고 근데 되게 미묘하고 그런 짭짤한 감정을 다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예시가 있어요. 어떤 흑인 여성이 그 교도관이 채용이 열렸는데 유일하게 흑인 여성이어서 뽑혔어요. 그러니까 흑인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뽑힌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되게 갈등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뽑힌 건가? 아니면 흑인이어서 뽑힌 건가? 내가 흑인이어서 뽑힌 거면 이 직업이 나랑 맞나? 이런 그 미묘하고 짭짤한 감정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네. 와. 그걸 표현해서 저는 되게 와우 어떻게 이렇게 담았지 싶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섬세하다. 그쵸. 다양성이 작품성이 됐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 좋다. 그리고 그 백델 테스트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게 앨리슨 백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테스트거든요. 어떤 네. 거냐면 딱 3가지 요건만 통과하면 돼요.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 최소 2명이 등장할 것, 네. 그 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근데 남성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 세 번째가 포인트네요. 네. 근데 이 굉장히 간단한 요건인데 이것도 통과하지 못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 왓챠피디아라는 플랫폼 아세요? 네. 거기에 보면은 백델 테스트 통과 영화 이런 걸 모아놓은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신작들이 뭐 그 아주 간단한 요건인데도 다 통과하지 못한다는 그 점. 어머, 이 3가지 통과 못한다고요? 네. 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이런 기준들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서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백델 테스트를 제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좀 적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야, 남자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다.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화 중에 백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대화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그쵸.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더 크게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3번이 특히. 3번이. 너무 재밌는데요? 대화에 적용하기. 오늘은 이렇게 콘텐츠 속 혐오에 대해서 한번 감시를 해봤습니다. 재미와 웃음은 사회 구성원의 욕망이나 감수성을 반영한다고 하죠. 유머가 사회적 권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보면은 유머가 가지는 힘의 차이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콘텐츠 속 어떤 혐오를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을 프로 불편러라고 몰아가기보다는 왜 나는 불편하지 않은지, 나도 모르던 나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